저희 이번에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쓰는 삶. 아마 이제 뭔가 등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문청이라고 하죠. 문학 그렇죠. 청년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전업 작가로서 사는 삶 또는 작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에세이를 주로 쓰긴 하지만 이제 다시 피레미 소설가의 출발선에 쓴 입장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보시면 쓸 때 나 이런 것들 조금 막막했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글을 쓰고는 있지만 네.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친척 네. 중에 아무도 요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글 쓰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부분이 항상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맞아요. 또 전공이 네. 그 뭐 문예창작학과라든지 뭐 네. 언론정보학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뭐 그냥 건너건너 아는 사람 중에서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정건호 작가님은 어떻게 전업 소설가로서 일상을 조금 영위하고 계신지 네. 그냥 보통의 생활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네네. 저는 소설가 치고는 아마 좀 되게 특이한 게 생활을 하는 축에 들 건데요. 이제 제 주위에 친한 소설가들은 네. 거의 대부분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쭉 안 자고 쓰다가 이제 낮에 계속 몰아서 자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밤에 좀 잘 써지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그 삶의 리듬이 좀 되게 꼬이더라고요. 그쵸. 다른 분들이랑 네.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낮에 활동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생활인으로서. 네네. 그리고 애가 유치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학교에 가거나 그럴 때 제가 깨 있지 않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싫었고. 네. 그런데 또 그런 새벽에 잘 써지고 이러니까 네네. 제가 아예 좀 전략적으로 그럼 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걸 좀 생활화하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는 시간을 점점 당겼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패턴이 완전히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9시 늦어도 9시쯤에 자고 새벽 한 2시쯤엔 일어나요. 잠깐만. 9시면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네. 면은 지금 제가 이과가 아닌데 네네. 세보니까는 6시간 그렇죠. 정도 수면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2시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밤새서 깨 있는 작가들하고 같이 같은 시간대에 글을 쓰기 했을 때 저는 이제 잘 만큼 자고 일어난 거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좀 몸에 익어가지고 네네.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머리도 되게 그때 깼을 때는 머리도 되게 맑고 아이디어도 되게 잘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시간에 깨서 글 쓰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깨면 어떤 글을 쓸지도 다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편 소설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업 작가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소설만 써가지고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요. 네네. 직업인으로서 하기 싫지만 어쨌든 수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새벽에 하지 않아요. 새벽에는 제가 정말 신나가지고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장편 소설을 써요. 뭐 호러, 뭐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9시에서 한 10시쯤 되면 이제 직장인 모드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입은 되지만 이게 이제 뭐 완전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정말 요건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것들을 그때 좀 처리해요. 네. 그러고 이제 다시 9시에 자는 거죠.
네. 아침 9시? 아니요. 밤 9시. 아, 그러면은 그 네. 나머지 시간에는 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세요? 저한테는 나머지 시간이 없어요. 전 아, 새벽 2시에 깨서 응. 그 9시 자기 전까지 네. 거의 자리를 안 떠나고 계속 쓰는 편이에요. 네. 그럼 정말 약간 네네. 쉽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도 좀 그런- 드는데. 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저한테 맞는 게 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야, 너는 이렇게 소설 안 쓰면 뭐해? 소설 안 쓸 때는 뭐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뭐 약간 취미가 뭐야? 뭐 여가 생활은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해?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럼 전 진짜 진솔하게 음. 소설 안 쓰면 에세이 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러면 어우 진짜 재수없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네네. 근데 정말 음. 저는 정말 특별하게 다른 취미가 없어요. 그냥 책 읽고 네. 글 쓰는 게 취미라 가지고 음. 뭔가 다른 걸 억지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농구를 취미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막 하다가 다치고 그렇게 하면서 농구는 자연스럽게 좀 못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저는 글을 써요 계속. 아. 심지어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쓰는가 하면 제가 말하면서도 좀 약간 쑥스러운데 여행을 가서도 저는 노트북을 항상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도 1시간도 안 걸리는 제주도 비행기에서도 그걸 그 시간에 노트북을 켜서 그 시간만큼 써요. 그리고 친구랑 속초에 놀러 갔을 때도 네. 저는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어두운데 노트북 켜고 이제 그냥 썼어요. 네네. 근데 베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너 지금 친구도 뭐 하고 있냐? 그 친구도 작가거든요. 네. 작작 좀 해라. 같은 업종이니까 더더욱 이야기할 수 네, 있는. 아주 네, 그만 좀 해. 너만 작가야.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한 인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성실한 인간? 그렇죠. 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네. 굉장히 몰두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그 일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지만 네, 뭔가 그 외의 것으로 보면은 네. 참 재미없게 맞습니다. 산다라고 네네.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지금도 뭐 코로나 때지만 네. 한참 되게 막 그 유행하고 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나마 바깥 공기라도 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하는 게 이제 미팅, 네네. 출판사나 뭐 이런 제작사하고 미팅하고 그럼 이제 홍대라도 가서 미팅하고 오고 네네네. 그러면 작업실이나 이런 것도 홍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미팅하고 오고 그런 게 이제 좀 리프레시 되는 거였는데 그 작년이 정말 그랬죠. 작년은 진짜 아 정말 너무 힘들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글만 쓰고 막 그러니까 네. 이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완전 공감하는 게 그래도 신기하게도 작년 초쯤에 네. 정건우 작가님이랑 저랑 같은 곳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끝이 네. 났잖아요. 아, 강제 진짜? 종료.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슬프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이별 그것도 하나의 이별인데 네. 너무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별 통보라 맞아. 가지고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 있으니까 네. 안 될 것 같다고 이러고 이제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네. 숨구멍 같은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완전히 막히셔서 굉장히 힘드셨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독자하고 만남도 다 못하고 그죠. 그런 게 정말 힘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그러시죠. 네. 장편 소설을 쓰니까 음. 이거는 무슨 쪽배 타고 태평양 건너는 그런 음.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에세이는 제가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네. 한강 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를 보면서 내가 어느 네네. 정도 왔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가 있고 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가도 이제 음. 크게 뭔가 무리가 없는데
사실 적절한 비유다. 네, 근데 네. 태평양을 쪽배로 건너고 있는데 내가 네. 어디쯤인지도 모르고 진짜 망망대해. 예, 여기서 노적기를 멈추면 내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작가님은 이미 뭐 네. 고시원기담, 그다음에 밤의 이야기꾼들, 마귀, 뭐 살롱드 홈즈, 네. 하여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장편 소설을 조금 세상에 내놓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네. 쓰셨을 때 네.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듦이나 어려움은 조금 못 느끼셨을까요? 아, 저도 똑같이 되게 어려웠고 지금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장편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팁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네. 저는 어쨌든 저도 이제 뭐 글쓰기나 문학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사파? 정파가 아니고 사파. 진짜 이해했어. 사파거든요. 네, 오늘은 사파들의 모임 이라고 그러니까. 할게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맨 땅에 부딪히면서 몸으로 거의 체득한 거. 네. 네. 옛날 뭐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글자 글은 모르시지만 네. 모든 게 가능하셨던 것처럼 경험으로 네. 축적된 걸 바탕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게 정론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체득한 거, 제가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거에 따르면 장편 소설을 쓸 때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시놉시스를 꼼꼼하게 쓰라, 트리트먼트를 쓰라, 그리고 플롯을 미리 다 짜서 쓰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냥 그게 딱 정답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 쓰면 사실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망망대해에서 빠져 죽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거 세 개만 정확하게 해두면 이걸 내가 막혔을 때 혹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뭐 트리트먼트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면 저는 내가 두 가지를 더 한다면 내가 이 소설을 어느 분량으로 쓸지를 미리 정해두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원고지 매수나 네. 글자 수보다는 A4 몇 장으로 쓰는가 여기에 더 익숙해가지고 네. 나는 이번에 장편 하나를 쓸 건데 뭐 제목이 뭐 제주도라는 제목으로 장편 소설을 쓸 건데 A4로 140장 쓸 거야. 딱 정해둬요. 네네. 제가 첫 장편 쓸 때부터 이 습관을 들였는데 그 이후로 단편이건 장편이건 중편이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A4 140매 되면 딱 마지막 마침표를 찍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점에서 좀 좋은가 하면 네네.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 도입부를 대충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클라이막스는 어디쯤에서 시작해서 한 몇 페이지쯤에 끝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보면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일도 없고 헤매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생각하는 팁인데 네. 저는 그렇게 그 페이지 수를 정해놓고 나면 꼭 목차를 정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목차의 제목도 다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 목차의 제목만 봐도 여기에는 내가 어떤 장면이나 어떤 내용을 넣으려고 했구나라고 네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목차의 페이지 수도 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라고 적은 요 목차는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하니까 5페이지 정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네. 사실은 트리트먼트를 안 쓰고도 장편 소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밝히면 좀 그런데 네. 저는 영업 이제- 비밀이기는 한데. 네, 저는 그래서 장편 쓸 때 트리트먼트 같은 거 안 쓰고 하거든요. 네,
좀 하지만 뭔가 머릿속에 그렇죠.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머릿속에서 좀 계산을 해두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트리트먼트는 그 목차를 정하는 거, 네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 페이지 수 어느 정도의 그렇죠. 분량인지를 네네. 처음에 세팅해놔라. 네. 두 번째 내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의 챕터나 네. 목차를 구성을 해놔라.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 네. 이제 계속 일관되게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편의 장편 소설을 마무리하시고 항해를 도대체 몇 번을 갔다 오신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네. 다음에 전 세계 일주급이 되는.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이거 네. 간단하긴 한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 사실 저 반려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아지 네. 무서워한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달리? 막 이렇게 달리? 네네. 아우, 네. 네, 그랬는데 저는 반려견 동구가 사람이 되는 상상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소설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꿈을 꾸기는 하는데 네. 그 사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그렇죠.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건호 작가님 아드님이 계시니까 네. 그게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만약에 작가님의 아드님이 나중에 네. 뭐 대학교에 진학하시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갑자기 네. 아빠 나 글이 쓰고 싶어졌어 아, 그럴 수 라고 있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적극 찬성. 어머나. 네. 음. 저는 사실은 이게 막 아주 큰 돈이 되거나 되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설 쓰는 일이. 그런 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네. 이렇게 멋진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전 정말 대찬성이죠. 그래 네. 아들아 너의 길을 가거라. 그렇죠. 네네. 왜 스티븐 킹 아들도 네. 똑같이 소설가예요. 그건 몰랐어요. 아 그렇죠. 걔가 어디 못 가는구나. 조 힐이라는 네. 그 필명을 쓰는데요. 네네. 아빠처럼 호러 소설 써요. 어머나 세상에. 나는 진짜 그걸 보고 제가 스티븐 킹이면 진짜 네. 뿌듯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음. 합작해서 쓴 소설도 있어요. 우와, 멋있다. 아빠와 아들이. 네. 그래서 그 아들도 진짜 재밌게 잘 쓰거든요. 야, 역시 유전자의 힘이란.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 뒤? 아니면 빠르면 뭐 15년 뒤? 아니면 10년 그렇죠. 뒤에 그렇죠. 네. 정건우 작가님을 꼭 닮은 신인 작가가 나타나서 저는 호러 소설을 쓰고 한국의 스티븐 킹을 꿈꿉니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시로 시작하는 작가가 있으면 기억해 두셨다가 네네. 혹시 정건우 작가님 아드님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2부 조금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 3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15분, 20분짜리 영상 클립이니까 역시 3부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